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자,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은 어김없이 또 저희 이탈남과 함께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행된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를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죠. 네. 초유의 버티기가 등장하자 강도 높은 비난과 허탈함이 트위터를 가득 채웠는데요. 많은 이용자들이 선서도 안 한 증인을 상대로 벌이는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토했습니다. 증인 선서가 안 된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한 국회를 향해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청문회장에선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걸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게 이해 안 된다. 누가 보더라도 위증죄를 피하겠다는 건데 위원장이 청문회를 그냥 진행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대선 개입 수사 축소 은폐 등의 혐의를 두 사람이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도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예전에 50 청문회 때 기억력 나쁜 대머리 양반이 기억 안 난다고 우기다가 어떤 의원에게 돌대가리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두 사람은 이 일화를 알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네. 기억이 가물됩니다. 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TV 예능 프로그램만큼 재밌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이용자는 청문회 참석 증인들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 뺨칠 정도로 웃기다. 아예 청문회를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의자가 뒤로 넘어가거나 천장에서 물벼락이 떨어지도록 해주면 금상첨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개그맨 남희석 씨는 두 사람을 살살 달래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는 사실 청문회 나가기 싫지. 분위기도 이상하고 자꾸 혼나는 것 같고 뭔 말 하면 리액션도 안 좋고 자꾸 끊고 조용한 곳 가서 힐링 캠프처럼 해봐. 모닥불 피고 말 걸면 술술 별거 다 나오지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새누리당이 두 사람을 상대로 펼친 질의를 두고도 말이 많죠. 보는 사람 낯이 뜨거울 정도로 증인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세훈 김용판의 국선 변호사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집권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다 부정하는 그런 기조로 질문을 하대요 보니까. 네, 그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아무튼. 네. 한편 오늘 2차 청문회에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관 등 27명의 증인 참고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대선 개입 의혹과 수사 축소 은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실무자들이 증언대에 서는 만큼 이 자리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현직 국정원 직원의 경우 신원 노출 우려가 있는 만큼 가림막 뒤에서 증언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는데요. 이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셀프 감금이 셀프 가림막으로 진화했다. 국정원 직원은 아예 오피스텔에서 화상으로 청문회를 하지 그러냐고 비꼬아 말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얼굴 보호만으로 부족하다. 목소리 보호를 위해 증인들에게 헬륨가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도 버젓이 공개하는 나라가 한국 아닌가. 말이 좋아 대북 심리전이지 댓글 공작이나 하는 국정원 직원이 무슨 극비라고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치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한다는 걸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청문회해야 한다고 가림막 친 것도 코미디지만 더 웃긴 사실은 그 직원들이 아직도 해임되지 않고 멀쩡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직원들을 국가의 핵심 인력으로 쓰는 정부는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정도겠습니까? 기소도 안 됐죠?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산가족 상복을 위해 오는 23일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어제 북한이 금강산에서 회담을 가자고 수정 제의를 했는데요.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을 받아들인 것은 환영하지만 장소는 원안대로 판문점에서 갖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북이 금강산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다. 정부에서 이를 수용해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제 남은 것은 오이사 조치의 해제다. 우리 정부가 7차 회담에서처럼 다시 유연함을 보이면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질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주연 기자는 금강산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어때 신혼여행으로? 네? 아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자, 지금 저희 이탈남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각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또 이 서울시청앞 광장에서는 촛불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께였죠. 제8차 범국민 촛불대회가 열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원 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의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많이 바쁘시죠? 예, 모든 국민들이 다 초미의 관심사 이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엊그저께 이제 8차 촛불대회가 열렸었는데 바로 그 전날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때 이 청문회 이후에 촛불대회 분위기라는 이런 것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그날 워낙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이 완전히 그냥 그 변호인 역할, 국선 전담 변호사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예. 시민들을 오히려 좀 더 화나게 만들었던 청문회. 또는 근데 그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김영판, 원세훈 두 분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하고 실망했지만 네. 이러면 정말 그 국정조사 역시 다 헛것 아니냐라고 하는 실망감과 걱정도 오히려 네. 깊어져서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청문회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그건데요. 이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이른바 원판, 이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는 끝났고, 자, 그럼 앞으로 촛불대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저희 촛불대회를 주관하는 저희 시국회의가 요구했던 것은 진상 규명이 이제 여러 요구 중에 가장 첫 번째였죠. 네네네. 진상 규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진상을 더 밝혀보자. 예. 이거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두 달간의 여러 사람들의 이제 노력 끝에 진행이 되었지만 이게 만약에 오늘 또 청문회 그리고 21일 날 과연 진행될지 지켜보겠지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요구했던 것, 시민들이 요청했던 것이 수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우리는 뭘 요구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벌써 말씀드리다 그러면 저희 시국회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강제 수사권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한 특검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뭐 오늘 또는 뭐 수요일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별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 또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할 만한 상황이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특검을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활동에 착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저희가 수요일 즈음에서 시국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하는 내부 토론 시간을 좀 가져서 확정을 해서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수사 끝에 이 원세훈, 김영판 두 사람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상태고요. 이후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검찰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서는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특검을 요구하는 이제 저희 시민단체나 야당의 발언 요청에 대해서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부대변인께서는 사과당착이다. 검찰 수사 잘했다고 하지 않았냐 했는데 물론 검찰 수사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 저희도 이제 인정하고 그 결과 지금 이까지라도 상황이 왔던 거죠. 그렇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정치 개입을 해왔는지 거기 관여된 조직 구조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밝히지는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제 이제 1차 청문회 때 의혹이 하나 더 불거진 것처럼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 축소 은폐 발표 하루 전날 모종의 의혹의 점심시간, 점심 식사 5시간 그것에 대해서도 실체가 더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가 6월 14일쯤에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이후에 국정조사에 공방을 하면서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 선거 전에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던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모종의 의혹들, 커넥션들이 또 검찰 수사 이후에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의혹이 더 강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국민들은 또 기대하고 야당도 많이 요청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당연히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후 촛불대회 같은 경우는 그 국정조사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특검 촉구 촛불대회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뭐 여러 요구들이 저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국정조사 실시,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들, 여기는 사과를 비롯해서 국정원에 대한 전면 개혁 이런 걸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재준 원장에 대한 해임 이런 거를 저희가 요구해서 촛불 집회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나 그리고 남재준 원장의 해임 이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촛불 대회가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촛불 대회는 이제 계속 가는 거네요? 물론 이 촛불 대회를 계속 할지는 23일과 24일날 저희가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집회 이후의 상황은 현재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시민들의 열기를 더 표현하는 이런 직접 행동, 집회 같은 행동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아주 까놓고 이야기해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관철되기가 힘든 게 지금 국회 의석 분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새누리당은 뭐 벌써 다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국정조사도 원래 자초되거나 시행이 되지 않을 위기가 있었고, 겨우 이제 6월 말에 겨우 그게 이제 통과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 2, 3주의 시간을 허비하고, 또 정인을 누가 부를 거냐 가지고 많은 또 자초를 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다 시민들이 많은 목소리들을 길거리에서, 집회 현장에서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야당도 그걸 또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더디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아직은 미약하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의 새누리당이 보인 태도는 분명히 특검을 받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것을 말하면 정기국회의 주요 의제로 다룬다든지, 정기국회 일정의 주요한 협상의 요소로 다룬다든지, 또 시민들이 이 목소리를 계속 낸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새누리당이 마냥 거부만 하지 못하고 일정 정도 수용하는 그런 또 약간의 진전을 우리 시민들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낸 적은 거의 없다. 근데 일단 이걸 전제를 해놓고, 그런데 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부터 그러면 이제 특검 수사를 지켜보자 하고 그 이전의 상황이 소강 국면에 들어가 버리면서 사실상 수면 아래로 오히려 이걸 잠수시켜버리는 이런 오히려 역작용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 당연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건데요. 우선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제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대해서 공개된 재판이 아니었다면 이제 8월 마지막 주부터는 6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까지는 매주 한 번씩 공개 재판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이 정보를 얻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것은 이 국정원 관련한 이슈가 하루아침에 사그라들지 않는
저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만약에 추석 전에 어느 정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특검도 특검 나름대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특검을 누구에게 임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특검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던 특검도 있지만 가장 최근의 특검이라고 보면 가장 독립적인 인사로 임명이 된 내곡동 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누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마냥 특검 무용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효과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잘 만드는 데 한번 힘을 모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워터게이트 사건을 많이 이 사건에 비유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데까지는 1년 반,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한두 달 사이에 그런 일이 결과가 나왔던 미국의 그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 상원에서의 국정조사도 1년 가까이 아주 장기간 이루어졌고 상원에서의 수사가 위원회가 운영되는 와중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거든요. 저희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두 달 가량 6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끌어져 왔는데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더 우리도 장기적인 안보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상황의 진전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특검의 이제 그 범위인데 어제 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 정치공작 플러스 NLL까지를 포괄하는 특검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박근영 협동사무처장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십니까? NLL까지도 건드리는 특검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까? 네, 뭐 그 NLL 건드린다고 말할 때 NLL이 어디까지냐도 또 다른데요. 그렇죠. 대선 전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그 회담 록을 선거에 활용했던 것은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초 실종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고 있는 그 문제는 이미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시키느냐는 여야에서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시민단체 입장에서 분명히 사초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지금 문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의 대상은 분명한데 뭐 합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선을 그을 필요는 없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거는 선거 전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음모와 의혹이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냐면 지금 바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검찰이 이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국가권에서,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서 뭐 이지원이 전부 다 이제 복사를 해온 상태인데, 이게 중간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사초가 실종된 이유가 참여정부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것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차원이든 뭐든지 간에 상당히 열기를 식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세, 정치, 시사적인 이슈라는 게 항상 변화가 가능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사초 실종이라는 것도 중요한 우리 국가적인 의제인데 그거를 지금 다루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시민단체들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가 이제 오늘 제 2차 청문회가 열리겠고 16일에 이제 1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야당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청문회를 관철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일 날 열렸던 청문회를 놓고 보면 과연 야당의 활약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더 실력 있고 또 철저하게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열정을 갖고 임하시는 모습은 뭐 한편으로는 또 칭찬은 해줘야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이렇게 촌철살인에 해당되는 질문이라든지 허점을 파고다는 정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응할지는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전에 충분히 좀 대책을 못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한테 조금 실망을 줬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면 그 지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일날은 좀 실망스럽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또는 그 식사 시간에 의혹의 식사 시간 5시간을 또 확인했던 뭐 민주당의 우리 김민기 의원이나 이런 몇몇 또 사례들처럼 조금 더 노력한다 그러면 실체 접근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청문회는 좀 그런 국민들이 약간 좀 실망했던 왜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됐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좀 해소해주는 청문회가 될지 오후 내내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박근영 서울 협동사무처장이 보실 때 그 김용판 전 청장의 문제의 12월 5일 날 그 점심 식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은 계속 의혹만 제기를 했지 누구하고 그러면 식사를 했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단정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 의원이 이게 그 당시 김용판 청장이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라고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청문회에서 밝히는 게 더 맞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 개인적으로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당 의원이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될 건데요. 글쎄요, 뭐 대한민국은 요즘 뭐 범죄 수사 때문에 워낙 CCTV가 거리에 많이 설치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 식당, 그 백송이라는 식당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까운 곳인데요. 그렇습니까? 식당 주변에 이제 그 진입로들이 한 2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식당에 진입로에 있는 뭐 우리 거리에 폐쇄회로 TV라 이런데 시간대에 진입하는 사람 차량 번호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야당 의원들이 좀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촛불대회가 열리면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시국회의에서 고소를 했죠? 예. 지난 10일 날 있었던 전국민 10만 촛불대회 행사 때 있었던 일을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요. 항상 이제 그 집회, 특히나 서울광장 같은 큰 규모 집회라면 집회 행사장 주변을 그 옆에서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시민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차벽을 확 둘러쳐서 완전히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날 집회는 단순히 차량으로 둘러사는 걸 넘어서서 횡단보도를 아예 막아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구경을 못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횡단보도를 막아서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집회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경찰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차벽 설치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 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의 남용이다. 통행권을 그렇게까지 차단하는 건 남용이다 해서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고소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형사고소가 되는데 이거를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검찰이 그냥 미적미적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미적미적 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현장에서라도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 아니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되는데 왜 차벽 설치하느냐? 한번 그러니까 항의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뭐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마이크 잡고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시국회의에 속해 있는 단체 활동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에 계시는 장하나 의원과 진선미 의원께서 그 횡단보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들에게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을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은 또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럴 경우에 대답을 안 하죠. 묵묵부답으로 그냥 일관하기 때문에 왜 그걸 안 하느냐 자기들의 논리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답답한 상황이 그날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찰이 대놓고 지금 헌재 결정을 비웃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건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답변이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공식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현장에 이제 수사관들, 정보관을 이렇게 듣는 말로는, 안전사고 위험이다. 더 이상 서울 집회장 안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나 이제 덕수궁 쪽에서 넘어오는 경로 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만약에 그쪽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댔는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쪽에 공간을 더 확보해주고 하는 노력들을 더 기울여주길 바라는데.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네.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는 걸 경찰 스스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왜 경찰 출사는 몇천 명밖에 안 된답니까 도대체? 근데? 네, 서로 줄이고 싶어하는 마음, 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미 시민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반대편에 항상 이제 집회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또 보수 단체가 하는 집회 현장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주는데. 시민들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하시고 비판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지난주에 이제 그 검사 출신이시죠? 김두식 교수하고 이제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네네. 김두식 교수가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가 이명박 정부 때의 촛불 집회를 보고 나서 촛불 관리법을 익힌 것 같다. 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 방송에서 일체 보도가 안 되는 거와 차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통행 시민하고를 차단을 해버리는 것.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차벽 안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국민들한테 전파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이런 저 관리법을 터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모두가 다 이제 반면교사 경험에서 하나씩 교훈을 얻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바로 그런 말씀하신 거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예. 진압에 대해서도 그다지 먼저 강경 진압은 결코 하지 않는, 물론 지난주에 8.15 대회 때 거리에서 나온 분들에게 물대포를 쐈지만 먼저 이제 도를 넘는 강경 대응은 하지 않고 스스로 지치기를 바라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국가적인 어떤 아주 새로운 사회적인 이슈가 나올 때 그게 물타기가 될 수 있는 거를 의도하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만 버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의 의도가 일시적으로는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특히나 내년 또 4월에 내년도에 있는 지방선거나 이런 또는 10월 말에 있는 보선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실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봉으로 덮고 가는 것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전략가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마무리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여전히 중계차 안 나오죠? 얼마 전에 SBS에서 중계차 보냈다고 화제가 됐던데 보니까. 그랬나요? 그래서 취재는 열심히 하는데 보도는 안 한다라는 게 저희 시국회에서는 자주 하는 말씀인데요. 아마 8월 10일 날 10만 촛불 대회가 아주 축제적인 분위기, 정말 많은 시민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집회는 조금씩은 나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의 그런 언론인 선언 대회를 해서 현직 언론인들의 또 노력들이 조금은 효과를 발휘해서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도 조사와 관련된 이슈가 KBS 뉴스에서도 주말 뉴스판이었기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다루어지는 그런 성과는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의 좀 더 현직 언론인들, 특히나 의식 있는 언론인들의 지금까지 분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FX 사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차기 전투기 사업. 네. 유로파이터는 왜 탈락을 한 겁니까? 보니까 복좌기인가 2명이 타는 거. 그거를 처음에 몇 대 주기로 했는데 몇 대로 깎아갖고 계약 위반에 대해서 탈락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이거 F-35 얘기부터 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순서를 바꾸시니까 그럼 그 얘기부터 하죠. 아무래도 우선 제일 눈에 띄는 뉴스죠. 자, 유로파이터하고 F-15 사일런트 이글하고 양자 대결, 양강구도로 가는 것으로 다 이해했고, 그죠? 그렇게 입찰이 끝났어요. 근데 입찰이 끝나고 나서 이틀 뒤에 돌연 이게 유로파이터도 가격을 초과한 것이다. 네. 그 이유가 보니까 계약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 가격을 낮춰서 이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 그러는 건데 가격 다이어트라 그러는 건데 낮춰서 제기했다 이거예요. 예. 그 내막을 보니까
저기 유로파이터의 복작이 2명이 타는 겁니다. 예. 예, 단작이는 1명이 타는 거고 이거를 15대를 요구했는데 근데 6대만 써냈다 이거예요. 뭘 꼭 복작이 단작이 어렵게 꼭 해야 되나? 1인승, 2인승 이러면 안 되나? 그러면 좋겠는데 꼭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원래 군사 용어가 좀 이상하게 어렵게 베베 꼬는 용어가 많잖아요. 왜 자꾸 이 좌변기가 생각이 나나 몰라. 아니 이거 좌변기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저기 여기에서 좀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현대 전투기, 미래 전투기라는 건 다 단작이거든. 아 그래요? 예. 아니 예를 들면 버스를 보자고. 우리 어릴 때 버스 봐요. 버스 운전기사 있고 안내양이 있었죠. 그렇죠. 오라이 하는. 오라이 하고 예. 돈 거슬러 주고. 예. 그때는 그 카드가 없었으니까 2명 갖고도 벅찼다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동화되니까. 예. 이제는 운전기사 1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자에서 단자로 이렇게 바뀐다는 원리는 뭐냐 하면 현대 전투기는 컴퓨터로 싸운다고. 그러면 컴퓨터로 싸우는데 왜 좌석을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 뒤에 한 타는 명이 사람은 다 하지. 뭐 하는 거예요? 복자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복장기를 15대 요구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 복장기를 이렇게 많이 요구했을까? 뭐 예를 들면은 한 명은 이렇게 조종을 담당하고 한 명은 무장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복장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어떤 그 헬멧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이미 조종사가 이 시각적으로 말이죠. 모든 컴퓨터 기능이 안에 디스플레이가 된다고. 아 헬멧 거기 이렇게 그 앞에 아니, 그럼 가리는 그 유리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 맞아요. 거기에. 예. 예. 거기에다가 계기판도 다 디지털화돼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 있던 게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 전투기는 다 단자 개발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번에 탈락한 F-35 같은 경우도 전부 단자기로 개발된 거거든요. 예. 근데 유로파이터가 단자로 개발이 됐는데 예. 복자기를 예비용으로 개발을 좀 해놓은 게 있다고. 아 그걸 달라 이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도 처음에는 그 5대를 달라 그랬다가 15대로 늘렸다는 건데 예. 이게 제한 요구서나 그 군 요구 사항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협상 과정에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법적인 효력을 갖고 이것이 저기 가격을 낼 때 반드시 준수할 사항이냐 이거 갖고 지금 업체하고 방사청이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업체 입장은 우리는 약속한 적은 없다. 그럼 구두로 협상 과정에서 약속을 해준 적은 있지만은 그걸 계약서에 꼭 써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15대냐, 16대냐, 5대냐 이 차이는 가격 차이에 커요. 왜냐하면은 복자를 만들려면은 그거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그 형상을 변경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이 초과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가격 안에 들어온 유로파이터가 사실은 가격이 초과한 거다. 아니, 이게 방사청 조작. 정리를 하면 그럼 방위 사업청 입장에서는 복자기를 그 달라라고 하는 것은 뭐 뱅뱅 돌리지 말고 유로파이터 떨어뜨리려고 했던 겁니까 그러면 애당초? 아니 일각에서는 그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지금 음모론까지도 있으니까. 아니 지금 편장님이 말씀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추세가 단짝이라며. 그러면 굳이 복자기가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구실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요구했는지를 일단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 보십시오. 저기 F-35 경우에는 우리가 인형을 끌고 오면서 이거 F-35엔 이거 불가능한 요구거든요. 예, 거기는 아예 복자기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반면에 F-15는 전부 복자기로 개발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3개 기종의 경우의 수가 다 달라. 그런데 유로파이터는 원래 단자기로 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복자용으로도 그 형상을 개발해 놨다고. 예. 이거는 광범위하게 보급하려고 개발해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그걸 달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유럽제에 대한 차별이냐? 예. 일종의 어떤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 구실이냐? 아니면 진짜 공군에서 이렇게 복자기가 많이 필요한가 말이에요. 물론 공군 조종사 남아도는 거 사실이거든. 남아도입니까 조종사? 남아돌죠. 지금 원래 한국군 적정 보유 전투기 대수가 500대였어요. 예. 이게 400대로 줄었다고.
그러면 전투기 숫자가 줄는데 조종사 숫자는 그만큼 안 줄었거든. 100명의 유율력이 생긴 거네. 근데 공군은 조종사 숫자 유지가 굉장히 민감해요. 예. 왜? 한 명 양성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보죠. 한번 70억 원, 80억 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 키워놓으면 민항기로 홀라당 날라버리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조종사가 공군에는 주축이 되는 어떤 집단이고 이게 하나의 메인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숫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또 있다고. 방수청 입장에서는 나름은 이유가 있다고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자기 요구에는. 아니 그러니까 오야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는 사람 마음인 게 맞아요. 우리 복장이 많이 갔겠다. 아니 그러니까 성능은 비슷한데 이제 그 비슷하다고 전제를 해 놓으면 그 지금 조종사 유율력이 하면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복자기를 선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거죠. 제 얘기는. 근데 방위사업청이 계약이나 하는 기관이고 만약에 이걸 선호한다면 공군이 했겠죠. 공군하고 사실 요구사항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물론 그 요구사항을 받았겠지. 근데 이거 자체가 의문이란 말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좀 따지고 싶어요. 도대체 복자기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유율력 있다며. 아니 그러니까 저기 F-15 다 복자기 61대나 샀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저기 그 현대전의 어떤 추세, 어떤 현대 전투기의 발전 추세 고려를 해야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 조직의 문제 전투기를 맞추겠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거 의문이고 또 한 가지 사유가 있네요. 뭐요? 유로파이터에 요구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한미군 탄약을 많이 쓴다고. 네. 이 탄약 중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뭐 합동 직격탄이라 그래, 뭐 제이담이라고 하는 이런 탄약이 그걸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런 탄약을 유로파이터에 장착할 때 이게 미국 전투기에 맞게 개발한 폭탄이니까 유럽 전투기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 개발을 해라.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연구 개발을 해라. 예. 이 얘기인데 자 이게 유로파이터 측에서는 우리가 싼 값에 우리 미사일 장착해 주겠다고 했는데 남의 무기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체계 통합 비용을 내라는 건 상도 이상 안 맞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계약서에서 빼버렸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협의 과정에서 니들이 우리가 제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말 안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체계 통합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드냐? 보니까 1,000억 원이 안 든대. 사실은 뭐 8조 3천억에 비해서는 유로파이터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금액도 크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말이죠. 어떤 미군 탄약을 우리가 장착하는 비용을 유럽 공급업체가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이유가 된다는 게 저로서는 좀 뜻밖입니다. 아무튼 이게 쟁점이 맞냐 하는 거예요. 유로파이터는 그래서 이제 탈락을 한 거. F-35는 우리가 저번에도 FX 사업을 한번 짚었잖아요. 여러 번 짚었죠. 그죠? 뭐 실전 배치도 안 된. 미래의 가상의. 그러니까 아예 논의를 쳐버리는 거고. 아니 그런데 이것이 탈락했다는 의미 자체는 매우 크죠. 어떻게요? 예. 우선은 저는 미국의 어떤 기술 지상주의가 추락하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봅니다. 지금 전 세계 이제 11개 국가하고 공동 개발을 했던 전투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가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마저도 F-35가 탈락했다 그러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빅뉴스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뭐냐 하면은 미 국방부가 앞으로 이 애물단지 F-35를 계속 개발하면 국방비가 줄어들고 있는 판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재검토한다 만다 하는 얘기가 지금 외신에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해외에서라도 좀 수요가 나오면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60대가 지금 물량이 제일 커요. 이렇게 완제기를 구매하는 이런 나라 중에 우리가 개발에 참여한 국가도 아니면서 제일 크다고. 그런데 여기서 탈락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 추진의 여부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차기 전투기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미국 입장에서. 어차피 금일간 쪽박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거를 탈락시킴으로써 깨진 쪽박이 돼버린 거네. 아주 제대로 깨버렸지.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박근혜 정부가 만만히 볼 정부가 아니더라고. 그런 건 평가해야겠네요. 근데
이 저기 뭡니까 이 F-35 합동 전투기는 말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2002년에 이제 로키드 마틴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면서 이것이 마치 미래 전쟁을 다 지배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거 엄청나게 과잉 홍보된 비행기라고.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술 맹신주의, 어떤 군사기술 지상주의라는 거는 그 네오콘의 어떤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에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서 어떤 미국의 패권적 질서가 어떤 미국의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만이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전으로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거는 그러한 어떤 기술 지상주의, 어떤 기술의 진화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국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군사력이 지금 쇠락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상 중에 하나의 중요한 지점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범위를 좁혀서 네. 지금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합니다. F-15 사일런트 이글을 채택을 할 거냐 아니면 FX 사업을 재검토를 할 거냐 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전자부터 한번 짚어보죠. 근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가장 뭐했던 게 네. F-15 사일런트 이글이 그 원형이 네. 개발된 지가 40년인가 50년인가 됐다. 아니 60년대 개발됐으니 50년 된 거죠. 뭐 그런 구닥다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보라고. 우리가 10년 전에 FX 1차 사업할 때 F-15K하고 불란서의 라팔 전투기가 경쟁했다고. 네, 맞아요. 그때 왜 이거 강매한다고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네. 그 주된 논거가 뭡니까? 그때도 고물 전투기다 그랬잖아. 그런데 11년이 지금 지났다고. 네. 그러면 지금 와서 F-15가 결정이 되면 이게 대략 한 2017년, 18년부터 2020년경까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뒤로 전투기를 한 30년에서 40년 써야 돼. 그러면은 2050년에서 2060년까지 쓴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2060년이 되는 시점은 뭐야? 100년이네. 그렇죠. 이 F-15 전투기 개발 100주년 행사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에 빗대면 자동차 네. 프레임은 옛날 거지만 네. 새 엔진 장착하고 네. 네. 새 시트 장착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형 모델은 놔두고 뭘 이렇게 조금씩 옵션을 바꿔가면서 그죠? 예. 마치 뭐 여기 뭐 주로 그런 거예요. 칠을 다시 한다. 스텔스 도력. 그다음에 꼬리 날개를 살짝 눕힌다. 왜냐하면 세우면 빳빳하면 그 스텔스기에 레이더에 잘 걸려서 스텔스가 약하니까 형상을 조금 변경시켜 보자. 근데 요거 꼬리 날개 눕힌다 그랬다가 못 눕힌다고 최근 통보가 왔어요. 예. 그러면 사실 F-15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건 그냥 넘어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F-15 같은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탄생 100주년 된 비행기를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조종사들이 탄다니까. 보라고 저기 지금 이거 2050년 60년에 이거 탈 조종사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현재 세대를 위해서 사는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는 전투기거든. 그래서 차기 전투기예요. 예. 그런데 그 조종사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원시 전투기. 그런데 얘들이 타가지고 원시 전투기. 아버지 세대에서 물려준 전투기를 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개발된 지 100년 된 거래.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만 보강질 공정하게 해야지. 우리 공정하게 해야 돼. 개발된 지 50년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있죠. 기능 향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또 꼭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나 많은 어떤 군에서 전략가들이 얘기할 때 과연 미래 전쟁이 어떻게 가는 거냐? 미래 전쟁의 양상이 뭐냐? 우주 전쟁. 아니 뭐 그래요. 그거는 제 5의 공간이라 그래요. 또 사이버 공간까지 해가지고. 제가 SF를 하도 봐갖고. 그런데 그게 미래 전쟁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프간 가보면 더 원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전쟁의 양상이 과연 뭐냐 이런 걸로 참 그 전략가들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정답은 뭐냐면 미래 전쟁은 예측할 수 없다예요. 우리가 예측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미래 전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쟁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법칙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일관된 법칙으로 진화한다고 뭐 꼭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칼 포퍼가 얘기한 건데, 오늘 또 문자 쓰네. 예측하는 행위 자체가 그 미래 역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미래 전쟁의 양상이 특히 그래. 그렇다면 미래 전쟁의 양상의 정답은 스텔스기다. 또는 뭐 제5세대 전투기다. 이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미래에 가면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가 주력이 될지 아니면 그걸 잡는 새로운 고성능 레이더, 새로운 레이더가 주력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또 그런 레이더와 전투기가 하는 전쟁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미래 전투기를 개발하는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다양한 가능성입니다. 어떤 그 기술 발전의 잠재력이 있고 여러 가지 유연하게 여러 임무에 멀티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우리 환경에 어떤 그 맞는 전투기 이런 것들이지 무조건 최고 최신 또는 F-15만 킬로 무조건 고물 이렇게만 매도할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F-15에 요거 조금 제가 점수 주는 겁니다 지금. 들고 패다가 그죠? 어차피 심사위원도 아닌데 뭐. 그래도 저기 업체들이 다 듣는다고 2%를. 진짜? 예. 확인했어요? 제가 상계 업체 다 만나요. 예. 저는 제가 언론을 하잖아요. 광고도 따잖아요. 이렇게 지금 주로 외국 업체가 광고지만은 이 상계 업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금액도 똑같이 책정해가지고 어디가 더 준다는 거 더 받지도 않아요. 광고료? 네. 세계 업체가 다 광고했어요? 다 해오고 있어요. 요즘 디펜스 21 괜찮네. 그래서 소액으로 공평하게. 나는 많이 줘도 안 받고. 그래, 이거 가만히 있자. 이거 영업 비밀 다 얘기했네.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F-15가 지금 이렇게 다시 그렇게 오래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 맹신주의에 취해서 미래 전쟁은 5세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정하고 마구마구 밀어붙이던 앞에 선두주자가 붕괴했기 때문이고. 그 F-35가 그런 경우라고 봐요. 그다음에 유로파이터는 우리 전투기 도입의 역사를 보자고. 무조건 미국 전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 미국하고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지 않는 나라가 완제기로 돈 주고 직구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전투기 일변도로 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가 있냐고. 일본은 아닐까? 일본은 다 개발이에요. 미국하고 공동 개발. 걔네들은 공동 개발? 공동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영리한 거죠. 스텔스 도리도 걔네가 개발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페인트. 그렇지만 스텔스는 페인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형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은 A급 동맹입니다. 적어도 이 군사 기술을 교류하는데. 그런데 한국은 한 C급 내지 D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하자 그러면은 뭘 니들이 개발해 하고 저리 가. 이런 다음에 TOC 훈련기 하나만 공동 개발했다고. 그리고도 또 우리가 다 코가 깨서 마음대로 팔아먹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렇게 자기 돈 주고 완제기 사오는 나라 중에 오로지 미국 전투기에 종속되고 의존해서 그것만 일변도로 사오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 딱 한 나라. 대한민국. 연년셋에 종속돼 왔어요. 대만도 아니에요? 대만도? 대만 같은 나라는 이 무기 구입에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미국이 팔고 싶어도 함부로 못 파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산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뭉청뭉청 팔지만 대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는 중동 국가들이 많이 샀다고. 그렇지. 특히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얼마나 영리하게 샀냐면 미국 전투기 샀다가 그다음에 유럽 전투기 샀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 이러면은 굉장히 사람들 생각엔 이래요. 그럼 멍청한 군대가 어디냐? 그러면은 통합운용을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통합운용은 어떡하냐? 이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통합운용에 별 문제가 없고 둘째로 이게 좋아요. 한국가에만 종속돼 있질 않으니까 기술이 섞여버린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술을 좀 카피하고 빼내도 추적이 안 돼. 그런데 한국은 이력이 다 추적돼.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제가 특종으로 썼지만 F-15의 센서 장비 하나 우리가 몰래 뜯어본 거 있다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저 한국의 방위산 업체들의 연구개발기를 다 막아놨어요. 미국의 보복 조치로. 뜯어보는 것도 금지예요? 아, 금지예요. 우리 돈 주고 샀다고 뭐. 아니 우리 돈 주고 사갖고 내 소유인데 그거 못 뜯어봐? 못 뜯어봐. 근데 옛날에는 몰래라도 뜯어봤는데 네. 지금은 안에 그게 전자칩이 내장돼가지고 뜯어보면 바로 한다고. 그걸로 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금강백두 정찰기를 도입했을 때 못 뜯어보니까 가동이 안 되는 구성품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고친다고 하니까. 정비는 어떻게 해요, 정비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비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정비해달라 그러니까 비싼 가격 해서 미국으로 가져갔는데 배터리 하나 갈아 끼더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F-15요. 우리 60대 있거든요. 우리 맘대로 뜯어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 정비도 제대로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가동률 60%대요. 거기에다가 F-15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전력화되자마자 군사용어로 카니발리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류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부품이 없어서 다른 전투기 해체할 때를 기다려서 그 전투기의 부품을 빼서 갈아 끼는 거. 그러니까 순정 부품이 아니라 재생 부품이고. 그렇지. 부품 갈아 끼기. 이거를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도입 즉시 시작이 됐고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수명 주기 기간 동안에 어떤 후속 군수 지원이랄까 이런 것에 계약이 된 게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요. 우리가 5천억의 패키지로 군수 지원을 계약을 한 게 불과 재작년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연평도 때 보십시오. 뜨니까 때립니까? 못 써먹었잖아. 그죠? 예, 이런 것들. 그때 못 써먹은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전투기가 61대인데 공대지 미사일 써먹을 수 있는 건 약 17발에서 18발. 아, 그게 다예요? 네, 37발 갖고 있었는데 반은 점검이니까. 예. 그것을 써먹으려면 첫째 포장지를 뜯는다. 포장지를 뜯으면 수명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쓰려면 항온 항습이 안 되니까. 둘째 차로 운반해 간다. 그런데 정밀 유도 무기를 실은 차는 최저 속도로 달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올려서 탑재를 한다. 그때 좌표를 입력한다. 조종사는 새로운 표적을 브리핑 받아야 된다. 이 절차 다 밟고 뜨니까 연평도 포격 2시간 끝나고 왔잖아요. 2급 상황에서 그거 다 절차 밟으면 다 끝난 다음에나 뜨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다 끝난 뒤에 왔잖아. 2시간 뒤에.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전투기의 어떤 전투 준비 태세라는 거는 속도라고. 그렇죠. 즉응성이라 그래. 즉응성. 그렇죠. 네, 그런데 뭐가 보면은 부품이 없다 그래. 뭐가 군수 지원이 안 된다 그래. 그렇다면은 가동률이 80%라 그러지만은 뭐 빼고 띄운 거니까 사실은 60%. 거기에다가 뭘 또 이렇게 전투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왜 이래 느려 터져. 뭐 이런저런 이유 되다 보면은 이게 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전투하고 실제 해보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앞으로의 전투기는 어떤 운용의 편의성, 또 어떤 신속성, 또 어떤 빠르게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운용 편의성이 갖춰져야 돼요. 자, 정리를 좀 하면 그러면 F-15 사일런트 이글도 아니다. 그러면 FX 사업 재검토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F-15 사일런트 이글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단독 후보로 올라갔어요. 네. 우리가 지금 F-15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종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위주로 얘기한 거죠. 그럼 장점은 뭐예요? 아니, 장점은 뭐겠어요. 그동안에 60대 써봐서, 우리가 친숙하고,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주한미군 탄약도 많이 달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 탄약 많이 단다는 것도 엉터리예요. 과거에 라팔하고 우리가 경쟁할 때 F-15는 주한미군 탄약 16종을 다는데 라팔은 6종밖에 못 단다 그랬거든. 그래서 탄약에서 F-15 점수가 많이 땄다고. 예. 근데 이 F-15나 FX 사업을 하는 기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공대공 제공권 장악하고 예. 핵심 목표 타격, 공대지 2개인데 아니 재래식 구형 탄약 달면 뭐해. 이 고성능 전투기에 그런 걸 왜 달어. 그런 걸로 점수를 왜 따. 이 전투기의 기본 임무에 맞는
어떤 그 폭탄과 미사일만 달면은 그거면 점수가 됐지. 아주 방만하게 무슨 뭐 근접 전투, 지상 근접 지원 뭐 이런 나중에는 기총 사격하는 탄까지도 다 점수에 넣을 판이야 이러다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교하면 쓸데없이 그냥 풀옵션 다는 쓰지도 거고, 않는 기능. 풀옵션 다는 거고 똑같네. 사실은 F-15가 그렇게 해서 그때도 점수를 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래 전투기를 산다고 했을 때는 핵심 기능 위주로 단순하게 평가를 해야지. 아니 육군식 사고로 하면은 나중에 무슨 뭐 기총 사격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가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그렇게 써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의 어떤 핵심 목표 타격하고 제공권 장악이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제공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북한의 지금 주력 전투기하고 비교를 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안 돼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들어와도 예. 북한 전투기는 다 제압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북한이 지금 F-15 사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아니 사실은 사도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 돼. 아니 사실 보십시오. 북한이 뭐 지난 90년대 경제난 이후로 신형 전투기를 구매한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지금 있는 전투기도 1년에 조종사가 비행훈련 3시간 한대. 그 기름 없어서 잘 뜨지도 못한다면서요? 잘 뜨지도 못하고.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2009년에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예. 그 전에 먼저 북한의 미그기가 먼저 떴거든. 예. 그 경비한다고. 예. 그냥 한 대가 동해에 추락해 버렸잖아. 아 미그기가? 그래요? 그러면 이 중요한 임무에 가장 믿을 만한 좋은 전투기를 띄웠을 텐데 이지스함의 레이더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쟤 왜 저래? 고도가 점점 낮아가더니 레이더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냥 통해 바닷속으로 쑤셔 박은 겁니다. 그래요? 네. 북한이 보유한 최신의 전투기입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우리 주력 전투기 다 죽여버릴 거냐 이러면서 벌컥벌컥 화를 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확장 해석을 하면 굳이 8조 원 같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FX 사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경제도 어려운데 그지? 이럴 때 좀 복지비로 쓰지. 그렇죠. 복지비도 안 나오고 봉급자 유리지갑 턴다는데 그죠? 글쎄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거는 국가가 지금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입찰이라는 이 가격 요인을 좀 우리가 강하게 앞세워서 유력 전투기를 2개나 탈락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돈이 좀 있다면 이렇게 안 했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또 앞으로 계속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군사력의 과잉 성장을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북한만 잘 막으면 됐지. 요즘 무기를 살 때 핑계가 다 주변국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전투기가 떠서 중국 전투기하고 붙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그건 끔찍한 일인데. 아니 그런데 그걸 다 상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변국이 다 스텔스기로 가니까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여론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주변국에 미국 빼고 어느 나라가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요? 개발 중인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 중국에 스텔스 전투기 없어요? 지금 개발하고 러시아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언제 나올지 언제 성공할지 미국도 저래 실패하는. 일본 쟤네들은 어때요? 지금 뭐 헌법 바꿔내만 해갖고 저 연병을.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하는데. 연병하는 거 맞아요. 그죠? F-35 지금 30대 구매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본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감처럼 옆집에도 뭐 갖고 있다는데 우리도 뭐 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강대국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주변국하고 그러면은 독도를 사이에 두고 일본하고 뭐 한판 붙자는 얘기인데 실제로 군인들은 그 얘기를 한다고. 한판 붙자? 네. 일본이 저러고 있고 우리가 어쩌고 있고 그러고 해군은 또 뭡니까 중국, 일본이 이렇게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대양 해군 가야 되겠다는 얘기고. 아니 원래 그렇게 무슨 옆집애가 뭐 갖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 군인들은. 그러니까 자꾸 주변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안보의 어떤 필수적인 소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거죠.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F-15 사일런트 이글을 사야 되는 겁니까?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탈락시킬 바에야 재검토하는 게 좀 지혜로운 자세 아니냐. 그러면 재검토를 하면 그런데 일단 백지화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가격 요인은 15%밖에 안 돼요. 네. 이 15%에서 지금 나온 점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100점 만점 평가는 또 따로 있다고. 이게 종합평가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에요. 두 개 기종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비유하면서 이 판단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좋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오늘은 좀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못한다는 느낌이 드네. 그런데 세 군데에서 다 광고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아니 나는 받아 먹어도 할 얘기는 다 해. 우리 책을 보라고. 그런데 제가 신문에도 썼지만 강아지를 입양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는 너무 늙었어. 강아지가 늙었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너무 나이가 많아 키우는 재미가 없어. 그건 강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그래서 가격이 싸. 그런데 또 한 마리 강아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광고는 또 잘 돼가지고 선입양을 하고 가격은 또 제일 비싸. 강아지 커밍 순 이겁니까 지금? 네. 근데 세 번째 강아지는 나이는 적당해. 키우는 재미도 있어. 근데 아메리칸 혈통이 아니야. 유로피언 혈통이야. 그러면 강아지는 아메리칸 강아지 사야 된다고 믿는 이 정서적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이 이 세 개 강아지 중에 뭘 골라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과연 이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그 정서적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좋은 전투기를 고를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재검토 말씀의 결론은 유로파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 그쪽에서 광고비 더 받은 거 없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래, 알아. 믿어. 아니, 그런데 이 유로피언 혈통이라는 유럽 전투기라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서적 그동안의 어떤 그 이념적 지형에 던지는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 전투기로부터 독립해서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사실 정답은 유로파이터도 아니고 한국형 전투기예요. 원래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거 꿈꿨던 거라고. 그런데 외국의 견제로 다 지금까지 안 돼 왔고 미뤄져 왔지만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자주국방하는 게 정답이에요. 물론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술도 많이 주고 정말 어떤 그 파트너, 프렌드십 이거를 정말 중시하면 우리 나중에 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기술적인 자립까지도 평가해야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방사청은 언제 최종 결론 내린대요? 다음 달. 다음 달에? 예.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은 어차피 유로파이터는 떨어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뜨린 건데, 그런데 F-35 유로파이터는 떨어뜨린 건데 이게 국가계약법석으로 가격이 안 맞으면 본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탈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다음 달에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거 재검토하자.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은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재검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다음 달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자, FX 사업 8조 3천억 원이죠, 규모가? 네. 예산 규모가? 네. 장난 아닌 돈인데 지금 꼭 써야 된다면 진짜로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점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맞습니다. 늙은 강아지? 늙은 강아지냐, 태어나지도 않은 강아지냐, 혈통이 다른 강아지냐. 예.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죠?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문희정이 후원하는 김종배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흔히들 이 궁지에 몰리면 이 자리만 모면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된다고 그러죠. 지난 16일에 청문회를 보면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좀 합니다만은 이 자리만 모면해봤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조그만 회의실에서 의원들하고만 대면 접촉하는 자리가 아니죠. 수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거기서 추론을 하고 또 의혹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면한 이 자리가 더 큰 화를 불러오는 다음 자리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죠. 증인들이 이 점을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태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